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성민이랑 재결합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끔찍한 집구석에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길을 썼는데 다시 그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라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왜? 노망이라도 났을까봐? 아니다.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그깟 직업이랑 합벌에 눈이 멀어서 몹쓸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마음 풀어라. 자고로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법이야. 더구나 사내를 너 혼자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봐라. 하, 애 때문에 저는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저 그 집 구석에서 소처럼 일하느라 몸 성한 곳이 없어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은 거라곤 골병뿐인 사람한테 그게 무슨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예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한 법이에요. 제가 길을 못 펴고 찌들어 사는데 애라고 잘 자랄 것 같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세요. 이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대체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풀리겠니? 제발 얘기라도 좀 해다오. 썰마 매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두들지는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 맏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2달도 안 돼 제 발로 그 집을 걸어 나왔답니다. 제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핏덩이를 안고 이혼을 감행했을지 그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의사동서들 사이에서 구박받으며 부엌대기로만 살다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거랍니다. 잘난 동서들만 싸고 돌던 시어머니와 제 고생을 모른 척하는 남편 때문에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폭발한 거죠. 지금 생각하니 그곳은 처음부터 제 자리가 아니었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다 속도위반으로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노총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에게 끌렸던 이유는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점을 모르고 자란 사생아였거든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상세에 대한 동경을 사랑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쉬움을 나이 많은 남편의 보살핌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의 당당한 모습은 시부모님 앞에서만 서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했네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임신을 하고 신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답니다. 그날 내과 의사인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헛기침만 하실 뿐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으시더군요. 성민아, 너는 맏아들이 돼서 동생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네 동생들은 다 의사랑 결혼했는데 너는 큰아들이라는 게 고졸에 애비 없는 며느리감을 데려와? 동생들 다 결혼할 동안 아무 말이 없길래 얼마나 까다롭게 고르려나 했더니 어이가 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혜경이 착실하고 회사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그거 말곤 나무랄 데 없는 애예요.
나 아무랄 데가 없어?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게 너한테 꼬리친 것만 봐도 싹수가 어떤지 한눈에 보이지. 거기다 사생활하니. 아휴, 다시 생각해도 뒷목이 땡긴다. 넌 어쩌다가 저런 애한테 코가 끼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칠칠치 못하게. 죄송해요. 근데 애가 생기는데 어쩌겠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저 사람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잠자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졸의 사생아인 건 맞지만 그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죄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여시더군요. 애초에 둘째랑 셋째처럼 의사가 됐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그깟 피가 뭐라고 피만 보면 기절을 했어. 멀쩡히 의대 들어갔다 못 버티고 그만둔 것부터가 잘못이지. 우리 집 남자 중에 의사가 못된 건 너 하나뿐이다. 그것도 장남이라는 게 왜 이렇게 못난 짓만 하는 거야? 사람도 다 자기 상황에 맞게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다. 그러니 둘째랑 셋째는 의사짝을 만난 거고 너는 고작 월급쟁이가 됐으니 저런 애나 만난 거지. 노는 물이 다르니 나비 대신 파리가 꼬인 거 아니겠냐? 조용하던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저는 졸지에 남편 옆에 꼬인 똥파리 취급을 받게 됐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이 태어나기 몇 달 전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홀몸으로 일명 때밀이라 불리는 세신사로 일하며 일한성 쌍둥이인 저희를 키우셨죠. 물론 그 고생은 말도 못했고 아빠 없이 자란 저와 남동생도 엄마 몰래 눈물을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엄마의 고생을 지켜보며 자란 저는 공부 잘하는 남동생만 대학에 보내고 일찌감치 돈을 벌겠다며 여상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남동생은 펄쩍 뛰며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누나랑 나랑 고작 3분 차이로 태어났어. 근데 그것도 누나라고 나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 안 간다고 공부를 포기하는 거야? 나 상고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후진 회사 말고 꼭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 거라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 대학을 가야 하지만 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빨리 돈 버는 게 목표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넌 네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엄마와 남동생 몰래 원서를 내 여상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증권회사에 취직한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남동생 뒷바라지도 하고 생활비도 내놓았네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같은 부서 상사인 남편과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제 자식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무시와 막말을 눈 질끈 감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됐죠. 시어머니는 태교에 전념을 하며 억지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시더니 거의 매일 저를 불러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동서들만 입이 마르게 칭찬하고 가방끈 짧은 저와 비교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네요. 그래도 저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시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어머님은 저희 친정을 대놓고 욕하기 바쁘셨어요. 넌 맏며느리라는 게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버지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안사돈한테도 배운 게 하나도 없는 모양이로구나. 하기엔 남의 때나 밀어주기 바빴을 테니 가정교육 시킬 틈이나 있었겠니? 아휴, 우리 집안의 때밀이 사돈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직도 기가 막히다. 그럴 때면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이만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번 말대답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엄한 저희 부모님만 더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눈 감고 귀 막고 살기로 마음먹게 됐죠. 그러다 한 번은 너무 참기 힘든 날이 있어 남편에게 한 소리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콩쥐팥쥐도 아니고. 동서들은 뭐래도 좋아하시면서 왜 나만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나 혼자 좋아서 애 생겼어요? 어머님은 말끝마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당신 꼬셔서 임신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신부가 왜 그렇게 꼬였냐? 어느 집이건 혼사 앞에서는 자기 자식이 아까운 법이야. 아무리 내가 40 넘은 노총각이라도 우리 부모님 눈에는 아까울 수 있지. 그리고 너 힘들까봐 회사도 그만두고 태교만 하라고 먼저 신경 써주셨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언제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억지로 그만두라고 하신 거지. 나도 애만 낳고 바로 나가서 일할 생각이었다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학벌로는 승진에도 한계가 있잖아. 엄마 말씀처럼 집에서 애 보는 게 현명한 거지. 뭐라고요? 어머님이 말로는 태교하라고 하셨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불러서 집안일 시키는 거 몰라서 그래요? 차라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낫지. 임신해서 무임금 파출부 취급이나 받는 게 나아요? 당신은 도대체 부모님 앞에만 서면 왜 사리분별을 못하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긴 누가? 내가 맏아들인데 가업도 못 잇고 실망만 드렸으니 가능하면 뭐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괜히 별일 아닌 걸로 우리 부모님 심리 건드려봐야 우리만 손해인 거 몰라? 나중에 재산 증여 똑바로 받으려면 내가 마지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혀놔야 한다고. 막말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월급쟁이밖에 더 돼? 잘 나가는 의사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세 발에 비하고. 근데 아버지 도움까지 못 받으면 형제 중에 내가 제일 볼품 없이 살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당신까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그까지 제서시들 비아냥거리는 소리 어머니가 무시하시는 거 그냥 꼭 참고 넘어갈 순 없어? 그리고 맏며느리가 집안일 많이 하는 거는 어느 집에서나 똑같아. 당신 내가 맏아들인 거 모르고 시집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아무리 모진 소리 들어도 다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없는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끝날 얘기도 아니고 그냥 당신 하나 참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괜히 자존심 세우다 눈 밖에 나서 나중에 땡전한 붕 못 받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잔 말이야. 그렇게 남보다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저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오는 건 한숨과 눈물뿐이었죠.
그렇다고 부푼 배를 안고 그 집을 박차고 나올 용기도 없었네요. 그래서 그저 묵묵히 어머님의 구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모진 시간을 견뎌야 했답니다. 그러다 임신 8개월에 들어선 어느 날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어머님의 호출을 받고 할아버님의 제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인 날이었어요. 물론 일하느라 바빠서 올 수 없는 동서들 대신 저 혼자 장보기부터 음식 장만까지 모든 걸 도맡아야 했죠. 한데 그날따라 유난히 배가 많이 뭉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워낙 건강 체질이라 임신 내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잠깐 쉬려고 하자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잔소리하셨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굶드냐? 벌써 5시가 넘었는데 언제 이거 다 마무리하고 상 차릴 거야? 조금 있으면 애들 들이닥칠 시간인데 얼른 제사 지내고 밥 먹여 보내야지. 힘들게 일하는 의사 양반들 늦게까지 잡아둬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따라 배가 좀 뭉치는 것 같아서요. 잠깐만 누워있다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뭐? 고작 이까진 음식 좀 했다고 옴새 부리기는 누구네 안 가져봤냐? 깨부릴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 얼른 마무리하고 제수용기 꺼내서 싹 닦아놔라. 알겠어? 저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속 일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뜨끈한 느낌이 든다 싶더니 다리 사이로 양수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깜짝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달려오셨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아이를 조산하게 됐네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미안한 기색 없이 저만 나무라셨어요. 남들은 멀쩡히 잘만 낳는 애를 넌 참 요란하게도 낳는다. 어려서 얼마나 부실하게 먹고 살았으면 그깟 애 하나 똑바로 못 낳아. 우리 집안엔 미숙아라니. 아휴, 산 넘어 산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인연이 아닌 결혼을 하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 하지만 저는 반박할 기운도 없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뒤돌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 아이를 조산한 죄스러움에 저조차도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산후조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매일 모유로 유축해서 아이에게 배달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아이가 먹는 양이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맘때 저는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네요. 한데 그럴 때도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저를 위로하거나 아이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저와 아이 걱정보다는 자기 부모님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하고 말았죠. 저는 매일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 조리원도 취소했는데 어머님은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된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구정에는 집으로 인사할 사람이 많으니까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거라. 네? 저 매일 아기 보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누가 가지 말라디?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잠깐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병원에 있는 애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애 때문에 명절 준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핑계 댈 걸 대야지. 저 아직 붓기도 안 빠져서 몸도 안 좋고. 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맏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안 하면 누가 하냐? 며느리를 셋이나 본 내가 하란 말이야. 그리고 3, 7일 지나면 몸조리는 그만해도 되는 거야.
예전 같으면 어디 사는 소리가 있어? 아니, 예전까지 갈 것도 없지. 지금도 외국은 병원에서 나오면 바로 찬물로 씻고 그런다더라. 요즘 젊은 애들은 다른 건 다 외국 거 좋아하면서 산후조리에는 유난을 떨더라.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거 따라할 생각하지 말고 맏며느리 할 일이나 해라. 몸도 몸이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마음 편하게 음식이나 하고 있을 정신이 없어요. 내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해서. 이번에는 동서들 데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해야지. 어차피 병원에 있는 애 생각하면서 속 끓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할 일 하면서 지내다 보면 멀쩡히 태어날 걸 가지고 집에서 오만상 찡그리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안 그래도 죽상인데 그러고 있으면 오동복도 나가겠다. 그리고 네 동서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런 소리래? 둘째랑 셋째 다 명절 전까지 계속 근무하는데 어딜 불러서 일을 시키라는 거냐? 잔말 말고 일찍 와서 장부터 봐라. 어머님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저녁에 퇴근해온 남편을 향해 속상한 마음에 녹토리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셔. 내가 지금 명절 준비할 정신이 어딨어요. 애는 병원에 있고 매일 유축해서 나르기도 힘든데.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된 며느리한테 명절 음식을 하라니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힘든 건 알지만 어쩌겠어. 재수씨들 바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 설마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불평한 건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럼 당신은 이 마당에 나한테 정말 음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 애한테 가느라 찬바람 쐴 거 다 쓴 거 아니야? 근데 새삼스럽게 애 낳은 핑계로 일하기 싫다는 건 엄마도 납득이 안 되시겠지. 어차피 당신이 맏며느리인데 괜히 어머니 신경 건드리지 말고 할 일은 그냥 좀 해라. 뭐라고요? 그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아, 그러게 왜 조산을 해서 그래? 안 그래도 애 일찍 나온 것 때문에 아버지 심기 불편하신데 그 핑계로 명절까지 시끄럽게 해야겠어? 내가 조산하고 싶어서 했어요. 안 그래도 힘들다는 사람 억지로 일시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사김산부 혼자 제사 준비시키는 시댁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지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아, 시끄러워. 당신 왜 이렇게 점점 표독스러워지냐? 예전에는 얌전한 맛이라도 있더니 누가 아줌마 아니랄까봐 이제 남편 앞에서 이미지 관리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피곤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런 일로 꼭 바가지를 긁어야겠냐고. 내가 알아듣게 설명했잖아. 안 그래도 아버지가 나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눈치 없이 굴어. 제발 뭐 하나라도 떼어주실 때까지는 좀 잠자고 살다고 했잖아. 누가 아버님 재산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잘 살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에요. 뭐? 그럼 당신은 내가 아버지한테 찍혀서 유산 한 푼도 못 받고 동생들한테 다 뺏겨야 속이 시원하겠냐? 애까지는 앞마당에 당신이나 정신 차려. 요즘 세상에 외벌이하는 직장인이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나마 아버지한테 뭐라도 하나 받아야 남들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대학도 못 나왔다고 우리 애까지 대충 가르치자는 거야 뭐야. 그냥 마지가 할 일을 하라는 것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언제 맏며느리 노릇 하기 싫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 번만 배려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막말로. 나 결혼하기 전에는 명절 어떻게 보냈어요? 그때는 동서들이랑 어머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내가 맏며느리로 들어오니까 동서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된 건데요. 아, 몰라. 아우, 나 피곤하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정 힘들면 당신이 알아서 눈치껏 이래. 아, 그런 거까지 내가 일일이 간섭해야 돼? 저는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붙잡고 소리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자신도 없어 명절 전날 천근같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바구니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명절 준비에 필요한 것들 적어놨으니 잘 봐서 사오고 특히 만두 재료 빼먹지 않게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해라. 만두피 만들 밀가루도 잊지 말고. 만두피요?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밀어서 만들어야 해요? 그럼 정초부터 우리 집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대충 만든 만두를 대접하란 말이니? 너희 시아버지 노발대발 하시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 아, 아니에요. 다녀올게요. 그날 오후 저는 산후수유증 때문에 성치도 않은 손목으로 피를 직접 밀어 300개가 넘는 만두를 빚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손목이 시큰거려 숟가락 드림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물과 전, 탕국까지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명절 당일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동서들에게는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물었네요. 어머니, 동서들 연휴 전까지만 근무하는 거 아니었어요? 내일이 명절이라 차례상 준비할 것도 많은데 제가 전화 한번 넣어볼까요? 아서라, 걔들 친정 먼저 갔다가 내일 아침에 나올 거다. 차례 준비해 놓으면 시간에 맞춰 올 테니 걔들 기다리지 말고 네가 오늘 마무리 다 해놓고 자도록 해. 네? 아무리 바빠도 연휴가 5일이나 되는데 명절 당일에 나온다고요? 걔들이 집에서 놀고 먹는 너랑 같니? 내내 일하느라 언제 제대로 친정 나들이 할 시간이나 있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차례 지낼 때 나오라고 했다. 작년 추석에도 거의 너 혼자 다 준비해놓고 새삼스레 뭘 그러니? 그러니까요. 그때도 저 혼자 음식 준비 거의 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 많은 일을 다 밀어놓고 친정에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들어? 걔들이라고 뭐 신경 안 쓴 줄 아니? 안 그래도 명절 앞두고 음식 준비 잘하라고 두 애들 다 두둑하게 돈 보냈다. 역시 둘 다 잘 버니 돈 쓰는 규모가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고마운 마음에 이번에는 친정 먼저 다녀오라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깟 돈 좀 보냈다고 이래서는 손 떼라고 하신 거네요? 그깟 돈이라니? 넌 바지라는 게 장부라고 돈 내놓을 생각 해본 적도 없지 않니? 하긴 생각한다고 해도 너희 형편에는 엄두도 못 낼 액수지. 그러니 돈 못 붙이면 전이라도 붙여야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 잡아먹지 말고 네 주제 알았으면 이나 마저 해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왜 이렇게 여유를 부려? 어머니, 저 연휴 시작부터 이틀이 넘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랬어요. 혼자 이렇게 동동거릴 거 동서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빨리 끝낼 텐데 정말 너무하셨어요. 뭐?
아니 이게 애 하나 낳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시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저를 말리더군요. 당신 왜 그래? 아버지 들어오실 때 다 됐는데 혹시 밖으로 소리라도 나가면 어쩌려고? 제발 별일 아닌 거 크게 좀 만들지 마. 들어보니 재수 씨들 안 온 거 가지고 심술 부리는 거 같던데 어차피 맞이는 당신이잖아. 그놈의 맞이. 내가 맞이라서 뭐 대우받은 적 있어요. 이 집에서는 맞이가 허드렛 일 도맡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래? 할 말 있으면 나랑 집에 가서 둘이 하고 오늘은 그만해.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잡채를 뒤적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원, 뭐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생색을 내야 말을 안 하지. 저는 다 태우고 나물은 싱겁더니 잡채는 아예 소태고만. 이건 뭘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냐?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그런 거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음식 솜씨는 괜찮은 편인데. 당신 이왕 하는 거 정성을 좀 들이지 그랬어.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차례 음식을 왜 그렇게 대칭했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 고생하는 동안 손 놓고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 한다는 말이 음식을 대칭했다고. 당신 오늘 지나치게 예민하다. 빨리 하던 일이나 마무리하고 얼른 들어가서 잠 좀 자.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 차려야지. 차례상? 그걸 왜 내가 차려? 내가 얼굴도 못 본 당신 조상님 차례상을 왜 차려야 되는데? 제가 억눌러 왔던 화를 내비치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며느리가 할 일은 해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씀 잘하셨네요.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할 일을 해야 하는 며느리는 저뿐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셋이나 된다고 늘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공서들은 잘난 의사라서 함부로 일 시킬 수 없고 저는 고졸의 직업도 없으니 아무렇게나 부려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자식을 낳은 여자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만삭에 일 시키다 조생까지 하게 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동안 애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애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건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보여주는 게 낫다니. 무슨 소리는 이혼하자는 말이지. 너 같은 하자 남편 필요 없으니까 너나 네 부모님한테 벌벌 기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빌어보라고. 나는 그딴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으니까. 당신 정말 왜 이래? 이까진 명절 음식 몇 가지 한 게 그렇게 분해. 봐, 너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라. 아마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너는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너 지금 나보고 너라고 했냐?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에 불이 번쩍이더니 뺨이 불이 된 듯 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저는 어이가 없어 뺨을 부여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다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감히 너 같은 게 내 아들한테 파락파락 해드는 꼴을 그냥 보고 있란 말이야. 왜요? 어머님도 항상 큰아들 못났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그래도 꼴의 아들이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꼴은 보기 싫으신가 봐요. 넌 뭘 잘했다고 또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말대답이야. 뭐냐, 어디 한번 더 맞아봐야 정신 차릴 거야. 한 대로는 부족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 현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셨나봐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당신도 그만해. 아버지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지. 왜 배를 눌러?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지나 한번 나가봐라. 그 말에 남편은 쭈뼛거리며 거실에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더니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처남, 처남이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그러자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른 제 쌍둥이 남동생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죠. 이런 집 주소 하나 알아내는 거야. 일도 아니지. 당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야. 우리 누나가 너 같은 인간 믿고 지금까지 그 모제의 시집살이 건딘 게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돈어른, 어떻게 자기 아들 애까지 낳은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가정폭력입니다. 남동생의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요. 하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모양이지? 가정폭력? 증거 있어?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한 거 몰라?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명절 앞두고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결례야? 아무리 때밀이 부모 밑에서 배운 거 없이 자랐다고 해도 사돈한테 갖춰야 하는 예의도 몰라? 예의? 사돈이랑 저 인간이 애초에 예의라는 걸 밥 말아 먹었는데 왜 나만 예의를 차려야 하죠? 우리 누나가 맞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사돈이라고 넙죽 절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때리긴 누가 때렸다는 거야? 며느리 이 시키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큰 소리 좀 낸 거 가지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시어머니의 말에 제 남동생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이밀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남동생이 보여준 휴대폰에서는 조금 전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영상으로 녹화돼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화들짝 놀란 남편이 저와 남동생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누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지? 다 내가 시킨 일이야. 처남이? 아니 왜? 왜라는 말이 나와?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자기 부인이 시집살이 하다가 조상까지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부모 눈치나 보는 너 같은 인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 그래서 그동안 당신들이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정황 증거, 문자 메시지 다 확보돼 있다고. 조금 전 당신 어머니가 며느리 뺨 때린 것까지 모조리 다. 뭐라고? 그까짓 걸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건 곧 알게 될 테니까 천천히 지켜봐. 동생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한이 범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동안 털어놓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꺼내놓았죠. 어머니, 제 동생이 공부하느라 상견례에 참석 못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혼식에서만 잠깐 인사드렸잖아요. 사실 제 동생이 미국에서 로스쿨 나와서 잘 나가는 국제변호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 업체랑 관련된 일을 맡게 되면서 여기 몇 개월 머물게 됐어요. 그 덕에 제가 조상까지 하고도 개고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조언을 참 많이 해줬네요. 이혼하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필요한 증거도 모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아까 어머님이 언성 높이실 때 미리 전화기 버튼 눌러서 남동생한테 영상통화도 걸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들이 다 중계된 모양이네요. 아마 제 동생이 그걸 녹화한 것 같고요. 뭐라고? 로스쿨? 아니 근데 넌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여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성미 너도 이걸 몰랐던 거야?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남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만 해서 사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묻지도 않았는데 그게 변호사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 지금까지 이런 일을 왜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니가 관심도 저 없으셨던 거지. 내가 친정에 말할 때 언제 귀담아 들은 적이나 있고?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내 동생 일을 일일이 다 말을 해? 당신들이 나랑 우리 친정을 우습게 보고 마음껏 못된 짓 한 덕분에 나는 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넘치게 모을 수 있었어. 아주 잘된 일이지 뭐. 고마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난 한 번도 당신이랑 헤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오해를 생각해야지. 저남, 이거 다 오해야. 내가 해명할게. 오늘 일은 어머니가 좀 심하게 하신 게 사실이지만 평소에는 진짜 별 문제 없었다니까. 정말이야.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에 남동생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 잘난 당신 집구석에서는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사죄할지나 고민하라고. 남동생은 제 팔을 붙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동생 덕에 저는 그동안 억울하게 참아온 모든 상황을 법정에서 털어놓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이며 이혼할 수 있게 됐답니다. 제가 자신에게 대학을 양보하느라 고되게 살아왔다며 늘 미안해하던 남동생도 드디어 마음의 빚을 갚은 것 같다고 후련해하더군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어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와 동영상 때문에 꼼짝없이 미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며 이혼해야 했네요. 당연히 아이의 양육원도 저에게 지정이 됐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 아이의 양육은 시어머니가 도맡아야 할 처지였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니 어느 법정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2돌까지 오직 아이의 양육에만 힘썼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낸 시간이었네요.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먹성독해 잘 자라줘. 금방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몸무게를 따라잡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얼마 전부터 저도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오랜 경력을 인정받아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제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를 지렁이보다 못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밟아도 꿈쩍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길길이 날뛰며 폭언을 늘어놓던 사람이기도 하죠. 한데 그런 사람이 몇 년 만에 완전히 기가 꺾인 얼굴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짓거리며 저를 한 번 더 기함시켰네요. 새로이 시작했다더니 너는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우리 장소는 잘 있지? 지난달에 봤는데 또 눈에 밟히네. 집 앞에는 무슨 일이세요? 아직 그 사람한테 애 보여주려면 일주일도 더 남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가만 안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애 보여달라고 온 게 아니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내가 너한테 사과를 못한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왔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사과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질 않니? 우리도 너 그렇게 보내고 정말 후회 많이 했다. 그까짓 학벌이 뭐라고. 아무리 잘 배우고 직업이 좋으면 뭘 하냐? 인간이 덜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 둘째랑 셋째 그것들이 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소장을 보냈어. 어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가 지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대먹지 못한 짓거리들인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예뻐하시던 동서들이 뭐예요? 아니 이것들이 일한답시고 애 가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애 낳으라고 몇 마디 했더니 글쎄 내가 출산을 강요했다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야.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많이 배우면 뭘 하냐. 기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너희 시아버지도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났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상관이 왜 없어. 네가 우리 집 장손을 낳은 맏며느리인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다시 우리 성민이랑 재결합하면 안 되겠니? 그 못된 것들이 애 낳기 싫다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마당에 내 핏줄 낳아준 네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단다. 미안하다 아가. 뭐라고요? 지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아이 조산했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셨어요. 그때는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 다른 손주 못 보게 생겼으니 갑자기 애가 소중해지셨어요. 저는 그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조용히 돌아가세요. 예, 너무 그러지 마라. 어른이 이렇게 사과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너희 시아버지도 체면 때문에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너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네가 다시 돌아와주기만 하면 네 앞으로 상가도 하나 칭해해 주신다고 하는구나.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니냐? 조건이라뇨. 누가 그런 시답지도 않은 조건에 저랑 애 미래를 걸어요. 저 억만금에 준다고 해도 다시 그 집 구석이랑 인연 맺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내가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니다. 너랑 이혼하고 이래도 집중 못하는 눈치더니 투자자들 돈을 잘못 관리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손해를 엄청나게 입혀서 회사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였어. 그걸로 계속 시달림 당하다
결국 사표 내고 들어앉아 내내 술만 마시고 있다. 이럴 때 너랑 애가 힘이 돼주면 금방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제발 지난 일은 잊고 네 남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누가 제 남편이에요? 끔찍한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나약하고 못난 인간이랑 다시 엮일 일 절대로 없으니까 헛수고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뒤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지 시모는 한동안 계속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법원에 시어머니에게 들은 남편의 상태를 알리며 아이의 면접 교섭권 박탈을 신청했답니다. 전 남편이 직장을 잃고 백수로 술독에 빠져 지낸다는 사실을 내세운 거죠. 그러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남편이 아직 어린아이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2주에 한 번씩 만나오던 아이도 아예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 언젠가 다시 제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 남편과 그 부모들이 조금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아이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